샬롬. 삼국지 10번째. 분명 지세에 밝고 어지러운 싸움에 능한 도적들일 것이라 짐작이 간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똑바로 관군의 진영을 찾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에 조조는 부군의 지세에 밝은 사졸 하나를 찾아 그곳에서 광종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기로 했다. 도적들이 패하면 반드시 광종에 있는 저희 우두머리 장갑과 합류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조의 예상은 멋지게 들어맞았다. 광종으로 가는 길목을 지킨 지 일각도 안 돼 장보 장량의 무리가 밀려온 것이었다.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조조는 몸석 칼을 뽑아 우왕좌왕하는 도적들 가운데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대장의 그 같은 모습에 관군들도 사기백배하여 황건적을 저부수었다. 장보, 장량 형제는 간신히 몸을 빼쳐 달아났지만 조조의 전과는 실로 대단했다. 베어 거둔 적의 머리가 만을 넘었고 빼앗은 기치와 북이며 마필이 또한 적지 않았다. 한바탕 싸움에서 크게 적을 깨트린 뒤 조조는 비로소 환보승의 본진을 찾았다. 도적을 대번이나 놓쳐버려 분해하던 환보승과 주주는 뜻 아니한 조조의 승전보에 몹시 기뻐했다. 비록 장보와 장량의 몫은 얻지 못했지만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부근에 미쳐 저희 우두머리를 따라가지 못한 도적들이 바위 틈과 숲 사이에 많이 숨어 있을 것이네. 다시 한번 군사를 풀어 그것들을 쓸어버리세. 한 차례 조조의 공을 지하한 뒤 주준과 의논을 마친 황보승은 다시 조조에게 그렇게 명했다. 이에 관군은 한 번 더 그 부근 숲속을 훑다시피 하여 숨은 도적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유현덕이 관우 장비와 수하 1,500을 거느리고 그곳에 도착한 것은 관군의 잔적 소탕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마군보다 보졸이 많은 터라 하늘을 찌르는 불길을 보고 말을 달려와도 한 걸음 늦게 되고 말았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군사인가? 처음 현덕의 군사들이 나타나자 황건적의 한 갈래가 저희 패거리를 도우러 온 줄 알고 긴장했던 관군이었으나 현덕이 대장 백기를 정하자 황보승이 나타나 물었다. 현덕이 말 위에서 공손히 굴레를 올린 뒤에 노식의 뜻을 전했다. 황보승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종중량의 뜻은 고마우나 보다시피 장량과 장보는 기세가 다하고 힘이 붙여 이미 달아나 버렸네. 틀림없이 제 형이 있는 광종으로 몸을 의탁해 갔을 것세.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위태로운 것은 그쪽에 계신 노중랑일세. 우리도 일대의 잔적들을 뿌리 뽑으면 뒤따라 가려니와 그대들은 즉시 돌아가 노중랑장을 도와주게. 실로 맥 빠지는 말이었으나 듣고 보니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에 유현덕은 황보승 주준의 군사와 작별하고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 광종으로 향했다. 지친 군사들을 대신해 장비가 한동안 투덜거렸지만 그도 곧 유비의 꾸짖음에 입을 다물었다. 유현덕의 군사들이 영천에서 광종까지의 길을 중간쯤 되돌아갔을 때였다. 한때의 인마가 죄수를 실은 수레 한 채를 호위하여 마주오고 있었다. 아마도 나라의 중한제를 지은 죄인을 호송해 가는 듯했다. 유비는 군사를 물려 길을 내주게 한 뒤 무심코 수레 안을 들여다보았다. 놀랍게도 안에 타고 있는 죄수는 바로 스승 노식이었다. 스승님, 이게 어인 일이십니까? 무슨 죄로 이렇게
엄한 호송을 받으십니까? 놀란 유비가 말에서 뛰어내리며 물었다. 크고 맑은 눈에 금세 눈물이 어렸다. 노식이 그런 제자를 그윽히 바라보다가 긴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나는 장각의 본거를 에워싸고 있으면서 몇 번인가 장각을 공격했지만 그자가 요사한 술법을 쓰는 바람에 이기지 못했네. 그러나 애움을 풀어주지 않는 한 끝내 도적들이 항복할 것으로 보고 기다리는데 조정에서 좌풍이란 내시 하나를 보냈었더군. 싸움이 시위를 끄는 이유를 알아보라는 명을 받고 온 것일세. 그런데 그자는 내 해명은 들으려고도 않고 은근히 뇌물만 요구해 왔네. 군량도 부족한 판에 어찌 그자에게 뇌물로 바칠 정곡이 내게 있겠는가. 이에 거절했더니 조정에 들어가 모함을 한 모양일세. 그자가 어떻게 모함했기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도대체 스승님께 덮어 씌운 죄목이 무엇입니까? 유비는 어이가 없어 물었다. 노식이 다시 한번 탄식과 함께 대답했다. 이 노식이 흑담과 목책만 높이 하고 싸움은 안하 군심은 대만하고 사기가 떨어져 이기지 못한다고 한 모양일세. 성상께서 진노하시어 중랑장 동탁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케 하고 나는 경사로 잡아들여 죄를 물으시려는 걸세. 들을수록 기막히는 말이었다. 싸움터에 나온 장수를 격려는 못할 망정 간신에 참수만 믿고 큰 죄인 다루듯 하니 온화한 유비도 피가 거꾸로 돌듯 노기가 솟았다. 성미가 급하고 난폭하기로 이름난 장비가 어찌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 있겠는가. 금세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칼을 빼어 호송하는 군사들을 베고 노식을 구하려 했다. 비록 자신도 노기가 솟았지만 일이 일인지라 유비가 급히 그런 장비를 말렸다. 조정에도 공론이 있을 터인즉 감히 무슨 짓을 하려 드느냐. 얼른 칼을 거두지 못하겠느냐. 함거 안에 노식도 엄한 목소리로 장비를 꾸짖었다. 이 나도 순순히 따르거늘 네가 감히 제명에 거역하려는 것이냐. 그제서야 장비도 할 수 없이 칼을 거두었다. 이에 호송하는 군인들은 범피하듯 장비를 피하여 말과 수레를 몰아 갈 길을 재촉했다. 자칫하다가는 애매한 귀신이라도 될까 겁을 먹은 탓이었다. 침착한 간호였으나 이 일에는 어지간히 분기가 치솟는 듯했다. 평소와는 달리 장비를 말리려고 들지는 않고 노식을 실은 수레가 지나가기 바쁘게 유비에게 말했다. 형님, 이제 우리는 탁군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런 관우의 어조에는 썩어빠진 조정에 대한 실망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비도 그런 관우의 뜻을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짐짓 모르는 채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미 노중랑께서 잡혀가신 마당에 광종으로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탁군으로 돌아가 도적들로부터 고향 땅이나 지키는 편이 낫겠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니 그도 옳은 말이었다. 낯선 장수 밑에서 의붓자식 대접을 받으며 싸우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네 말이 옳다. 길을 북쪽으로 잡아라. 이윽고 유비는 관우의 말을 쫓아 노식에게서 받은 1000명만 광종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의 의군 500은 탁군을 향하게 했다. 유, 관, 장 3형제와 500의군이 북쪽으로 길을 잡은 지 이틀이 되었을 때였다. 한 군데 산모퉁이에서 지친 용사들을 쉬게 하고 있는데 호련히 뒤쪽에서 크게 함성이 일었다. 놀란 현덕이 급히 군사들을 정돈시킨 뒤 높은 곳으로 말을 달려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니 한군이 대피하여 쫓겨오고 있었다. 뒤를 쫓는 것은 저마다 머리에 누런 수건을 통일 황건적이었는데 그 수가 산과 들을 가득 메우고 있는 듯했다.
앞선 자가 들고 있는 깃발에는 천공 장군이란 넉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그걸 본 현덕이 놀란 목소리로 관우와 장비에게 소리쳤다. 바로 황건적의 괴수 장각의 군사다. 급히 싸울 태세를 갖추라. 그리고 스스로 말을 달려 적도를 맞으러 달려나갔다. 관장 두 사람도 급히 군사들을 수습해 그런 유비를 호위하듯 따라 나섰다. 한참 승세를 타고 관군을 추격해 오던 황건적들에게는 마른 날에 날벼락 같은 일격이었다. 그들 삼형제만도 무서운데 그 뒤에 500용사가 받치며 부딪혀 오니 방심해 있던 황건적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 먼저 선봉이 뭉그러지고 이어 뒤따르던 봉군마저 어처구니 없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쯤 간신히 숨을 돌린 관군도 돌아서서 그들 삼형제와 500용사의 뒤를 밀어주었다. 그러자 장각의 군사들은 완전히 싸울 뜻을 잃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현덕과 관우 장비는 그런 황건적을 50여리나 쫓아버린 뒤에 관군의 대장을 만났다. 대장은 바로 노식을 대신해 광중의 관군들을 거느리게 된 중랑장 동탁이었다. 동탁은 노식의 군사들을 인수받기 바쁘게 장각의 본거지를 공격해 들어갔다. 적의 수요도 그들의 근거하고 있는 지세도 모르면서 조급한 공명심으로 군사를 내몬 것이니만큼 결과가 좋을 리 없었다. 한 싸움에 크게 져서 100여리나 쫓겨다가 요행 유비의 군사를 만나 구함을 받게 되었다. 동탁의 자는 중령으로 농서군 임조 땅 사람이었다. 젊어 혹을 사귀기를 좋아하였는데 매양 강인들의 땅을 드나들며 그 주장이나 거수, 부족의 우두머리, 거수들과 사귀었다. 뒷날 마음을 잡고 고향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살았으나 강인들과의 교류는 계속되어 자주 내왕하고 지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동탁이 서로 밭을 갈고 있는데 강인 주장과 거수 몇이 그를 불어왔다. 그러자 동탁은 그 자리에서 밭 갈던 소를 잡아 그들을 대접해 보냈다. 이에 감격한 강인 주장들은 염소, 양 등의 잡축으로 보답을 했는데 그 수가 천여 마리나 되었다. 환제 말년에 양가의 자제로 우림군을 뽑았는데 우림군은 황제를 경호하는 군대, 무예가 뛰어난 동탁은 군사마로 전거되었다. 그 뒤 중랑장 장화안을 따라 병주의 밀란을 도벌하는 데 공을 세워 낭중이 되었다. 이때 동탁은 바로 비단 9,000피를 상으로 받았는데 자신은 한 자투리도 가지지 않고 모조리 수하 장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뒷날에 욕된 이름과는 무관한 뛰어난 무장이었다. 낭중에서 오래 자나 광무의 영으로 전거되고 이어 촉군 북부 귀위, 서역 술기 교유 등을 거쳐 병주 자사에 이르렀다가 하동 태수를 배수받게 되었다. 농서 땅의 농사꾼 자식으로서는 놀라운 성공이었다. 주로 그의 벼슬을 높여준 전공은 강호 등 오랑캐와 싸움에서 얻어진 것으로 그는 그들과 대소 100여 회의 싸움을 치러 진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젊은 날 오랑캐 땅을 넘나들고 그 주장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습성과 생태를 관찰할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그릇이 크고 작음은 그 지위가 높고 귀해질 때에 가장 잘 드러나는 법이다. 사람의 그릇이 크고 작음은 그 지위가 높고 귀해질 때에 가장 잘 드러나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동탁의 그릇도 대단한 것은 못되어 하동태수가 되면서부터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을 때의 호기와 배포는 탐욕으로 바뀌고 관대함과 순우함은 오만과 남모를 야심으로 변했다. 불행히 유비 삼형제가 만난 동탁도 이미 사람이 변한 뒤의 동탁이었다. 장군들은 어느 군에 속해 있으며 주기는 무엇이오? 간신히 구함을 받아 한숨을 돌린 동탁은 세 사람을 불러 그렇게 물었다. 목숨을 구해준 감사가 아직 남아있어 제법 은근한 목소리였다. 저희들은 닭군에서 온 의군들입니다. 아직 관직을 받은 게 없습니다. 요비가 그렇게 대답하자 갑자기 동탁의 얼굴이 싹 변했다. 뭐? 아직 백신이라고? 마치 그런 하잘것없는 자들에게 구함을 받은 것이 욕스럽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더욱 심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었다. 알았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게. 내가 어쩌다 도적들의 꾀에 쏘가 약간 몰리기는 했지만 이제는 별일 없을 것이네. 그러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급히 세운 군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미 급한 장비가 그 꼴을 가만히 보아 넘길 리 없었다. 원래 험한 얼굴이 한층 험해지면서 칼을 빼들고 소리쳤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줬는데 저놈이 어찌 이리 무례할 수 있소. 저 배은망덕한 놈을 단칼에 요절에 내버려야겠소. 당장이라도 장막을 찢고 달려 들어가 동탁을 벨 듯한 장비의 기세였다. 유비가 놀라 그런 장비의 소매를 잡고 말렸다. 저자가 비록 무례하나 명색 조정이 보낸 관리니 어찌 함부로 죽일 수 있는가. 관우도 장비가 노식을 구하려 들 때와는 달리 간곡하게 말렸다. 아우 참깨, 저런 하찮은 인간을 죽이고 나라의 죄인이 되어서야 쓰겠는가. 하지만 장비는 더욱 노에 더 떠들었다. 저런 배은망덕한 놈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저놈의 밑에 들어 그 명령이나 받을 작정이시오? 나는 죽어도 그 짓을 못하겠소. 두 분 형님께서나 여기 계시려면 계시오. 나는 다른 데로 가보겠소. 이번에는 금세 소매를 떨치고 홀로 떠나가려는 듯한 기세였다. 이에 현덕도 마음을 돌리고 뒤따르며 달랬다. 우리 셋은 한낱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한날 죽기로 맹세한 몸이다. 헤어진다니 당키는 한 말이냐. 함께 있지 못하면 같이 떠날 뿐이다. 현덕이 그렇게 나오자 장비도 조금 마음이 풀리는 모양이었다. 좋소. 그렇게 말씀하시니 분이 좀 풀리는 것 같소. 그럼 형님들 함께 떠납시다. 이 더러운 놈의 막하에는 잠시라도 더 머뭇거리고 싶지 않소. 이에 세 사람은 서둘러 수와 용사들을 점거한 뒤 동탁의 진체를 떠났다. 그래도 인사나마 갖추려고 유비가 한 번 더 망나하기를 정했으나 끝내 동탁은 군막에서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유관장 세 사람은 다시 탁군으로 돌아갈까 했으나 곧 마음을 돌려먹고 주준 장군의 막하로 갔다.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다가 아무것도 이른 바 없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을 따르는 500 용사들의 생각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때 주주는 장사에서 패에 흩어진 황건적의 두 개수 가운데 장부를 쫓고 있었다. 아우 장량은 황보승의 선봉인 조조와 곡양 땅에서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현덕의 의군이 찾아들자 황보승과 나누어지는 바람에 군사가 모자라 고심하던 주주는 반갑게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군량과 병장기를 아끼지 않고 그들도 관군과 똑같이 대해 주었으며 현덕 등 삼형제를 대하는 것도 그 어느 곳에서보다 따뜻하고 은근했다. 현덕은 두부 나와 함께 이끌고 온 500으로 선봉을 맡아 주시오. 사졸이 모자라신다면 따로 이 관군 1000명을 더 붙여 드리겠소. 이렇게 현덕은 선봉으로 삼은 다음 날로
장보를 찾아 나섰다. 장보는 그동안 수습한 무리 8, 9만을 이끌고 어느 험한 산 기슭의 의지에 진을 치고 있다가 현덕이 이끄는 광군의 선봉이 싸움을 도두자 쉽게 응했다. 황보승의 군사들이 떨어져 나가 주준의 군사들이 몇만 안 된다는 것을 알자 다시 용기가 솟은 까닭이었다. 거기다가 곡양 땅에서 싸우는 아우 장량의 전세가 별로 이롭지 못하다는 풍문까지 들은 터라 빨리 주준의 군사들을 깨뜨리고 아우를 돕고 싶기도 했다. 유현덕의 선봉을 맞아 싸우러 나간 황건적의 장수는 장보의 부장 고승이었다. 그는 장보의 명을 받자 긴 창을 휘둘러 용맹을 뽐내며 달려나왔다. 네가 저자의 목을 가져오너라. 유비는 장비를 시켜 고승을 맞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근질거려 못 견뎌 하던 장비가 명을 받기 무섭게 사물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나갔다. 그러나 고승은 원래 장비의 적수가 못 되었다. 불과 몇 번 부딪히기도 전에 고승은 비명조차 제대로 못 지르고 장비의 창에 꿰어 말 아래로 떨어졌다. 이때다. 모두 나가 도적을 뿌리 뽑아라. 현덕이 그 광경을 보고 수하 장졸들에게 소리쳤다. 아직 사졸들의 무기와 갑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그런 사졸들 사이로 두꺼운 갑주에 몸을 싼 장수가 말 위에서 길고 무거운 무기를 휘두르며 뛰어들 때에는 그와 똑같은 장수가 아니면 사졸들로서는 막을 길이 없었다. 그것이 당시의 싸움이 일수 장수들 사이에 기병전만으로 결판짓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뒷날 잘 조련된 갑졸들에 의한 대기병 전술이 발달하기까지 몇백 년이고 그런 형태의 싸움은 반복되었다. 그 싸움에서도 그랬다. 한창의 고승을 떨어뜨린 장비는 고리 눈에 호랑이 수염을 곤두세우고 장팔 사모를 휘둘러 적진으로 뛰어들자 대장을 잃은 졸개들은 사태 무너지듯 밀리기 시작했다. 그걸 다시 현덕의 인마가 뒤쫓으니 황건적들은 산골짜기에 저희 본진으로 도망치기 바빴다. 승세를 탄 현덕의 군사들은 더욱 급하게 도적들을 쫓았다. 그렇게 오리쯤이나 뒤따랐을까 호련 산골짜기의 바람과 함께 한 줄기 검은 기운이 일었다. 기이한 느낌이 든 현덕이 군사를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그러자 멀지 않은 작은 봉우리에 한 술사가 검은 옷에 긴 머리칼을 날리며 칼을 짚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입으로는 무언가 주문을 외고 있는 것이 요사스런 법수를 펼치고 있음이 분명했다. 바로 적의 괴수 장보로서 형 장각에게서 배운 술법을 베풀고 있는 모양이었다. 평소에는 별로 방술이니 요술이니 하는 것을 믿지 않던 현덕이었지만 그 같은 광경을 보니 어쩐지 가슴이 선뜻했다. 그래서 일단 군사를 물리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날이 껌껌해지며 때 아닌 뇌성까지 울렸다. 그리고 수많은 인마가 하늘로부터 현덕군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듯했다. 현덕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물리라는 영을 내렸다. 하지만 그 괴이한 사태에 잔뜩 겁을 먹은 군사들에게 그런 군령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었다. 데우고 머고 없이 저마다 칼자루를 거꾸로 잡고 산 아래로 내닫기에 바빴다. 황건적들이 그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일제히 등을 돌려 어지러운 현덕의 군사들을 덮쳐오니 이번에는 반대로 현덕의 군사들이 눈사태 무너지듯 무너져 버렸다. 참담한 패배였다. 간신히
주중에 진중에 이르러 군사를 점거해 보니 태반이 꺾이고 상해 있었다. 실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괴이한 술법에 관해 들은 적은 많았으나 막상 겪고 보니 더욱 믿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대장 주준과 그 일을 의논해 보았다. 주준도 처음에는 그 일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가 장비와 간우까지 나서자 고개를 기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 요사한 술법이 있으면 그걸 깨치는 방법도 있으리라. 그리고 널리 장졸들에게 물은 바 돼지와 양과 개의 피가 요술을 깨치는 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명했다. 우리가 이미 요사한 술법이 있음을 믿게 되었으니 그 깨치는 비법 또한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 군사를 풀어 되도록 많은 돼지와 양과 개의 피를 거두어 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현덕으로 하여금 이튿날 한 번 더 장보를 시험하게 했다. 이튿날 현덕은 관우와 장비에게 각기 1000명의 군사를 주어 전날 구해온 돼지와 양과 개의 피 같은 동이를 가지고 약정된 산기슭에 매복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군사와 더불어 장보가 싸움을 걸어오기를 기다렸다. 전날의 승리로 한껏 기세가 되살아난 장보는 이튿날도 한낮이 되자 졸개들을 시켜 기치를 드날리며 현덕의 진문 앞에 나타나 싸움을 걸어왔다. 이미 준비해 둔 게 있는 터라 현덕 또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곧 군사를 모아 일진을 부딪혀 갔다. 장부의 졸개들은 짐짓 힘들여 싸우는 채 하다 다시 전날의 그 골짜기로 현덕의 군사들을 유인해 들였다. 현덕은 좀 꺼림칙했으나 모르는 채 그런 도적들을 뒤쫓았다. 장부는 전날의 그 봉오리에 역시 전날과 같은 복색으로 나타났다. 그가 주문을 외자 곧 큰 바람이 일어 모래가 날며 돌이 구르고 날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물러서라. 조금만 물러가면 관장 두 장군이 저 요사스런 술법을 깨쳐줄 것이다. 현덕은 미리 세워둔 계획대로 그렇게 영을 내렸다. 군사들도 이미 들은 게 있는 터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인마의 그림자에도 현혹됨이 없이 대오를 갖추고 골짜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때를 놓칠세라 황건적들이 다시 현덕의 군사들을 쫓아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그들이 전날의 빚을 갚아야 할 차례였다. 한 군데 산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미리 숨어있던 관우와 장비가 산 중턱에 나타나 개와 돼지와 양의 피를 쏟았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어지러이 쏟아진 인마는 종이에 그린 사람과 풀잎으로 엮은 말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고 바람과 검은 기운도 차차 거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황건적들이 크게 놀랐다. 믿고 있던 자기들 괴수의 술법이 어이없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좌우 양편에서 관우와 장비의 일천 군사가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도망치던 현덕도 군사를 돌려 마주쳐 오고 뒤를 기다리고 있던 주준의 중군이 받치니 견딜 재간이 없었다. 그렇게 되자 싸움이라기보다는 한바탕 일방적인 살육전이 전개되었다. 승세를 탄 관군은 닥치는 대로 황건적을 베고 찔렀다. 그제서야 무기를 놓고 목숨을 애걸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지 말라는 현덕의 엄명이 군사들에게 닿기 전에는 무사하지 못했다. 현덕은 난정 가운데서도 적의 괴수 장보를 찾았다. 저만치 장보가 있음을 알리는 지공 장군의 큰 깃발이 눈에 들어왔다. 현덕은 그걸 보자 싸우던 적도를 제치고 똑바로 그를 향해 말을 몰았다. 그 뒤를 어느새 왔는지 관우와 장비가 호위하며 따랐다. 난군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던 장보도 범같은 새 장수가 그를 향해 덮쳐오는 것을 보았다. 자신은 도저히 그 상대가 되지 못함을 깨닫고 한 가닥
살길을 뚫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현덕이 그를 놓아 보낼 리 없었다. 탁군의 유협 시절에 사냥으로 익힌 활솜씨를 내어 한 살에 장보의 왼쪽 팔 죽지를 보기 좋게 꿰뚫어 놓았다. 그러나 장보는 화살조차 뽑을 틈이 없이 저희 무리가 점거하고 있는 양성으로 달아나 굳게 성문을 닫아 걸고 지키기만 하였다. 나중에 그곳 주민들의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현덕이 장보에게 당한 것은 무슨 신통한 술법이 아니었다. 그들이 일시 몸을 피한 그 산골짜기의 지세와 기후가 묘해 오후가 되면 한때 큰 바람이 일고 안개 구름이 짙게 들이오는 곳이었다. 그런 사실을 우연히 그 지방 출신의 졸개들에게서 들은 장보는 그런 지세와 기후를 이용해 신통한 술법을 부리는 척했다. 곧 바람이 일고 안개가 끼는 시각에 관군을 유인해 겁을 먹게 한 뒤 종이에 그린 사람과 풀립으로 엮은 말을 날려 신병이라도 내려오는 양 꾸몄다. 그걸 알리 없는 관군은 첫날 겁먹고 혼란되어 속지 않을 수 없었으나 다음 날은 달랐다. 돼지와 개의 피가 요술을 푼다고 믿자 그 기후와 지세에 가려진 진상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백성들 사이에 무슨 신화처럼 퍼져 있는 장각 형제의 신통력이라는 게 대개 그러했다. 장보의 무리가 양성에 들어박혀 굳게 지키기만 하니 싸움은 자연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주주는 일면 군사를 풀어 성을 공격하는 한편 단말을 곡양에 보내 황보승의 소식을 알아오게 했다. 며칠이 안 돼 나는 듯이 돌아온 단마가 곡양의 소식을 전했다. 황보승 장군은 싸움에 크게 이기고 동탁은 싸울 때마다 지니 조정은 황보승 장군으로 하여금 동탁을 대신케 하여 그 장졸들까지 함께 거느리게 했습니다. 황보승 장군이 동탁의 군을 아울러 적의 본거지에 이르렀을 때는 적의 괴수 장각이 이미 병들어 죽은 뒤라 그 아우 장량이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황보승 장군은 조조를 선봉으로 삼아 7번을 이기고 마침내 곡양에서 장량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장각은 그 무덤을 파헤쳐 몸을 육시에 저하고 목은 잘라 경사로 보내 효속게 했습니다. 이에 우두머리를 잃은 도적들이 모두 항복하기에 이르러 조정은 황보승에게 거기 장군을 더하고 기주목을 삼았으며 조조 또한 황건적 도벌에 공이 크다 하여 제남의 상으로 가게 되었다 합니다. 또 중랑장 노식도 황보승의 표를 올려 공을 있을지언정 죄는 없다며 극력 변호한 결과 다시 중랑장으로 복관되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주준도 조바심이 일었다. 함께 제명을 받아 나란히 싸움터로 나왔건만 황보승이 이미 적의 본거지를 평정한 그 마당에도 자신은 그 한 갈래조차 깨트리질 못하고 실을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주는 그날부터 더욱 장조를 독려하여 양성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성벽이 워낙 높고 두꺼운 데다 도적들은 악착같이 항거를 하니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손문대는 어찌하여 아직 오지 않는가? 그만 있어도 하루면 좋게 이 성을 깨칠 수가 있을 것이건만. 세 번째 양성 공격에서 또다시 실패하자 주주는 유비와 황건적 깨칠 일을 의논하다 말고 그렇게 단식했다. 손문대가 누구 오니까? 주준의 말이 하도 간곡해 슬며 부러움이인 유비가 물어보았다. 강동의 범 같은 장수에다 나이 18에 이미 의군을 끌고 회계의 요적 허창 부자를 토벌하여 이름을 떨쳤는데 현덕께서는 아직도 모르고 계시오? 그렇다면 오군의 송견 말씀입니까? 그렇소. 문대는 그의 자유. 출정 때에 그를 좌군 사마로 불러 잠시 섰으나 다급한 성이 많아 구원을 내보냈는데 어찌 된 셈인지 아직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가 선봉을 서준 다음에 이까지 성하나 우려 빼기야 어린아이 발목 비틀기보다도 훨씬 수월할 것이요. 그러자 유비는 은근히 호승심이 일었다. 송견의 영명은 익히 들어온 터이지만 자기라고 반드시 그만 못하랴 싶었던 것이다. 마침 마음속에 생각해둔 계책도 있고 해서 호기롭게 말했다. 장군께서 양성을 우려 빼는 일은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유아무개에게도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계책이 있다니 그게 무엇이요? 주준이 호기로운 유비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유비는 고지 곧대로 일러주는 대신 한층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대단찮은 것이오니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럼 장군께서는 내일 해가 지기 전에 장부의 잘린 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준의 군막을 물러나온 뒤 관우와 장비를 가만히 불렀다. 자네들은 우리 의군 가운데서 글 잘하는 이와 팔 힘이 세어 멀리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궁수 여나무 명만 골라오게. 갑자기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관우가 얼른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지 그렇게 물었다. 가만 앉아서 장부의 목을 얻어볼까 해서 그러네. 어쨌든 시키는 대로 사람이나 모아오게. 그러자 관우도 더 캐묻지 않고 밖으로 나가 유비가 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왔다. 유비는 먼저 글 잘하는 이들에게 말했다. 적이 이토록 굳게 버티는 것은 아직 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각, 장량이 이미 죽고 나머지 무리도 모두 항복했다는 걸 알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성 안에 적이 믿게끔 그 소식을 전하고 항복을 권하는 글을 쥘때 특히 장보의 목을 베어 오는 자는 그 지은 죄를 묻지 않고 크게 상을 내린다고 일러주어라. 그리고 각기 시키는 대로 글을 닦아 올리자 이번에는 궁수들에게 그 글바를 나눠주며 말했다. 너희들은 성의 내 대문으로 흩어져 이 편지들을 화살에 다람에 쏘아 넣어라. 그제서야 관우와 장비도 유비의 뜻을 알겠는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비는 초조한 마음으로 성안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주준에게 큰 소리는 쳤지만 과연 황건적이 스스로 항복해 올지는 아직 의문이었다. 이때 양성 안에는 엄정이란 자가 장보를 도와 관군에 대항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 군사를 일으킬 때부터 장각 삼형제의 손발로 쌓아온 터라 누구보다도 처음에 그 대단한 기세를 잘 보아온 자였다. 따라서 얼마간 버티고만 있으면 마침내 장각의 본대가 자기들을 구해주리라 믿었다. 관군에게 포위당해 바깥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비가 쏘아보낸 글바를 보자 크게 놀랐다. 장각 장량이 이미 죽고 그 무리마저 항복해 버렸다면 일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다. 거기다가 성 안에는 이미 식량이 다해 군마까지 잡아먹는 형편이었고 민심도 날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다. 하기야 관군이 개교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항복을 권하는 문면은 강곡하기 그지없었고 멀찌감치해서 에워싸고 있는 관군의 진영도 구원병에 대한 근심은 전혀 없어 보였다. 이에 엄정은 투항을 결심하고 그날 밤 자정이 넘기를 기다려 장보의 침실로 들어갔다. 쉬하던 자들이 있었으나 장보가 가장 신임하는 엄정이라 별로 의심하지 않고 길을 내주었다. 엄정은 장부의 침상 곁에 이르기 무섭게 칼을 빼어 깊은 잠에 빠진 장부의 목을 쳐 버렸다. 원래가 대단한 무골은 못 되는 데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관군의 공격에 지쳐 잠에 취해 있던 장보는 비명 한마디 없이 목 없는 귀신이 되고 말았다. 엄정은
피가 뚝뚝 돋는 장부의 목을 높이 저들고 그제서야 놀란 얼굴로 모여든 시위들에게 외쳤다. 듣거라. 장량은 관군의 배임을 당하고 이미 병들어 죽은 장각도 관이 뻐개지고 시신이 흩어지는 부관 참사를 당했다. 장보가 홀로 버티고 있었으나 더울 원군도 없고 성 안에는 이비살 한 톨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구태여 항거하다가 뒷날 성이 깨어지면 옥과 돌이 함께 타듯이 이 성 안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리라. 장보야, 천조를 거스른 죄인이니 죽어 마땅하려니와 그들 형제의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 머무르고 따라 나선 너희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에 성문을 열고 장부의 목을 바쳐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이라도 면하게 해줄 양으로 이 목을 잘랐다. 누가 감히 막아서려느냐. 시위들도 저녁 나절에 날아든 관군의 편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거기다가 엄정 또한 무예가 전륜하여 한꺼번에 달려 들어봤자 이길 것 같지 못하니 평소 장보에게서 두터운 은혜를 입은 자들 몇몇을 빼고는 일제히 무기를 내리고 엎드리며 말했다. 저희들도 장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엄정은 그들을 이끌고 똑바로 성문을 나가 주준의 마카에 투항해 버렸다. 뜻하지 않게 성을 빼앗고 장부의 목을 얻게 된 주준의 기쁨은 컸다. 우리 군사들이 굳게 어싸고 있어 바깥의 소식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미처 몰랐구려. 그러나 화살 한 개 쓰지 않고 적의 거성을 우려 뺐으니 이는 손자가 이른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계책이 아니겠소. 그렇게 유비를 지하했다. 은근히 마음 죄며 기다리던 유비도 그제서야 활짝 웃으며 겸양을 했다. 모두가 장군의 복독이오시다. 이 비는 잠시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의시되는 여우를 본떴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알고 있었다. 모든 종교 집단에서처럼 황건적도 출발은 베품의 원리에 바탕하였다. 처음 한동안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앓는 자에게 치유를,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약속했고 그 단계에서는 작은 베푼맘으로 민중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권력 추구의 집단으로 변질하면서 그 원리도 베품에서 다스림으로 바뀌자 사정은 변했다. 다스림이란 말에 포함된 요구에 비례해 그들을 따라가는 민중의 요구도 커지기 때문이다. 끝.